글쎄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처음에 선생을 할 때는 좀 이제 괜찮은 선생이 되려고 선생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만, 처음에 선생이 됐던 첫 해 가자마자 담임을 맡았거든요. 근데 그 담임하는 반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때 자살 전에 그 친구가 날 찾아왔었는데, 선생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별로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얘기가 없더라고요. 걔 인생에 대해서 넌 이래라 저래라.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자들의 이제 일종의 그 강령 같은 거였었는데, 걔가 죽고 난 뒤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그때 틀린 대답이어도 대답을 해줄 걸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면서부터 이제 철학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일종의 한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자.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영효의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옥교는 사람됨이 매우 찬란하였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인데, 그 사람됨이 찬란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르주아 혁명으로서의 갑신정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대부분의 소설가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그 분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떠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변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었고, 또 그 말을 갖다가 사실 가장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는 장르가 소설이었기 때문에 역사소설 갑신정변을 썼어요. 그게 86년도 일이죠. 그렇게 해서 소설가로 입신을 한 겁니다. 글쎄요, 요즘도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왜 글을 쓰게 됐을까?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80년대에 썼던 것도 결국은 소외라고 할까? 어떤 세상으로부터 약간은 한 발 비켜나 있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쓰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한 발짝 비껴나 있던 사람들 얘기라고 한다면, 요즘은 어떤 정신적인 상처라고 할까, 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보다는 세계관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말하자면 80년대는 순진하게도 80년대까지만 아니에요. 92년도까지만 해도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전 지구의 독점 자본주의적인 세계, 말하자면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이죠, 요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것이 존재할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어떤 개인의 변화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변화 가지고서도 그 대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면은 공해 문제 쓰고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공해 문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공해 문제를 연구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대안 같은 거 없는 게 아닐까. 이대로 우리가 자멸하는 거 외에는 도리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은 더 암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은 뭔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80년대 사회 제도였고, 그 제도 안에서의 어떤 소외 극복 같은 것을 생각해 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세계에 대한 절망 이야기를 하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초록이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세대 아닐까요, 초록이가? 말하자면은 오히려 90년대 이후로 2000년 들어와서부터 더 자신을 모르게 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상당히 부끄러운데, 전에 80년대에는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도 알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여전히 겪고 있고, 그 정체성에서 혼란에서 아직도 벗어나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성적인 거 있어서 내가 젠더로서 혹은 섹스로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혼란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글을 쓰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쓰는 거겠죠. 일종의 그 글도 그런 어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어떤 거울이죠. 우리를 비추는 거울.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세대가 그 이후 세대와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 자기가 믿고 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가 하는 것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지 그걸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는 건 약간 좀 오버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대안은 아니더라도 그 이름도 초록이고 예. 뭔가 그래도 거기서 뭐 가능성이랄까 뭐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나요? 말하자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규정성을 벗어나서 그 좀 더 자유롭게 자기를 갖다 무정형으로 내박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80년대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규정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뭐다 하고 확언할 수 없을 때는 곤란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그리고 자신감 없어 하고 막 그러는데 젊은 애들은 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겠죠. 되게 이건 상당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이 섹스에 있어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이제 어떤 리얼한 어떤 세계에서의 글의 출발점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이론적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은, 말하자면은, 내가, 섹스나 젠더에 있어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이 실감.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낸 원인이 뭐냐 하면 고도독점 자본주의 사회에 말하자면 세계화, 이렇게 기술력이 발달하고 심지어는 어떤 성전환도 가능하고 성의 선택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섹스에 미치는 영향들 뭐 그런 것들이 놀라웠기 때문에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라면은 우리 엄마나 아버지 세대라면 우정이라고 규정했을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섹스, 사랑, 연애 그런 식으로 규정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여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그렇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걸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죠. 근데 지금은 남자 혼자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그런데 그만큼 이제 말하자면 젠더의 경계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것이 됐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특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섹스는 아직은 그래도 뭐라고 할까 여성 남성이라는 어떤 짝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죠. 여자 남자 뭐 그런 식으로 짝도 많이 짓고 또 그런 요구를 주변에서 막 받고 그랬었어요. 이상하게 그 소설 쓸 무렵에 나 좋다는 여자들이 참 많았었어요. 남자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호의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야만 했었고 뭐 그런 결과로 거기에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런 소재에. 아니, 안 그래도 올해 이제 계획이 그거예요. 책을 장편을 2권 쓰는 일인데, 한 권은 이미 썼고요.
그건 일종의 이제 그것도 소외라고 할까 어떤 고립된 인간의 심리에 관한 책인데 또 한 권은 이걸 쓰려고 해요.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우장춘 박사 아세요? 예,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쓰려고 일본 아시 없는 수박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쓰려고 일본에도 한 달 있다 왔고 그리고 아마 이번 올해 후반기에는 그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튼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살지 모르겠는데 사는 날까지 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근세 인물 있잖아요. 근현세 인물에 대한 어떤 평점 같은 걸 좀 쓰는 일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너무 눈치를 보기 때문인지 몰라도 전기라든지 위인전 같은 게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면으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주는 책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세적 인물에 대해서 올바른 사관으로 쓰여진 평전을 몇 권 쓰고 죽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인생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마음에 드는 무슨 인물이 있으세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이제 바로 우장춘이에요. 우장춘이라는 인물은 내가 데뷔 시절서부터 반했었고 그 우장춘이라는 인물이 이건 극비사항인데 우장춘 아버지가 민비사례와 또 관련이 있어요. 그 아버지 우범선이.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제 복잡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왜 한국에 50이 넘어서 와서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외쳤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그 역사관의 문제, 올바른 역사의식의 정립의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또 왜 우리가 조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 또 모국이라는 말도 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책 속에 넣어서 써보고 싶어요. 그게 올해 계획이에요.